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현직 동안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18일에 예정돼 있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가 공판 날짜를 연기했는데요. 언제 열겠다는 기약 없이 추후, 그러니까 나중에 정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헌법 84조를 언급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판이 계속되느냐 중단되느냐 법조계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개별 재판부가 처음으로 사실상 중단된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첫 소식 송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던 재판을 중지시켰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추후 재판일을 지정한다고는 했지만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다음 재판일을 잡지 않는 무기한 연기 방식으로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겁니다. 이 대통령 형사재판 5개 가운데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재판이 멈춘 건 공직선거법 재판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기존에 받던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재판 날짜를 정했지만 이 대통령 측이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달라며 변경을 요청하자 대선 이후로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대 사법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선거법 재판 중단은 해당 고등법원 재판부 재량으로 내린 단독 결정입니다. 대법원이 앞서 개별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한 이상 오늘 결정을 대법원이 바꾸려 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오늘 사실상 중단이 결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 지난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기 때문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유죄 판단을 따라야 하고 형량과 재판 일정 정도만 정할 수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대선 전 대법원은 국회 질의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여부는 대법원이 아닌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그 담당 판사 분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재판을 운영하라 하는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재판부의 결정에 대법원이 개입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남은 4개 재판의 중단 여부도 각 재판부의 재량인데 오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의 판단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이들 4개 사건 재판부에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굴복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는 일선 고법재판부가 아니라 대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겁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중단하자 국민의힘에선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유권 무죄가 상식이 된 세상,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했고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까지 굴복시킨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 정의는 죽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고법이 판단의 근거로 든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 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권력의 일정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엇갈리는 만큼 최종 시민,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고법의 결정에 즉각 항고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기일 취소가 재판부 권한이라면 검찰은 상급법원의 결론을 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된 데 대한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이재명 사법보훈인사금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아는 기자, 법조팀 유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정권 초이게 관심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름 최대 사법 리스크는 해소가 된 겁니까? 네, 대선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다니던 이 최대 사법 리스크 꼬리표,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 결정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까지요, 공직선거법 재판 사실상 한 번도 열리지 않을 전망인데요. 공직선거법 재판이 계속 진행돼서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오늘 재판부 결정으로 임기 중에 선고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직 수행 여부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논란이 됐던 부분, 그게 해결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상황 한번 정리해보면요. 1심은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지난 3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한 달여 만에 2심 판결 잘못됐다고 결론을 냈는데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상급법원인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유죄를 선고할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이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을 했고 오늘 파기환송심 공판을 9일 앞두고 중단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른 재판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대통령 재판 4개가 더 있습니다. 서울고법에서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서울중앙지법에는 대장동 배임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수원지법에는 법인카드 유용과 대북송금 사건이 본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이 재판이 모두 중단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네, 아직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을 맡은 이 각각의 재판부가 현직 대통령 재판 계속 할지 말지 독립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제가 법조계 취재를 해보니까 이 상급심인 서울고법의 재판 중단 결정이 이 지방법원 재판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더 우세했습니다. 자, 이게 워낙 이제 전례가 없던 일이라 사실 논란이었던 건데 오늘 무슨 근거로 이걸 중단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인데요. 문제는 당선 전부터 받아왔던 재판도 멈추냐 이건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선 전부터 받아온 재판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한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재판 중이어도 국민이 선출한 이상 대통령 5년 임기 동안에는 직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굴복했다면서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 소추를 어디까지로 볼지 이 해석의 차이인데요. 불소추 특권에서 소추는 기소만 포함한다는 의견입니다. 당선 전부터 받아온 재판까지 멈추는 건 불소추 특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는 건데요.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재판이 멈추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자, 뭐 대법원은 이제 다시 번복할 것 같지는 않고, 자,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뭔가 불복하거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불복하거나 이의 제기할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의 고민일 겁니다. 오늘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사실상 중단했죠. 이 결정이나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재판부 재량인 일정만 계속 미루는 거기 때문에 검사가 불복할 대상을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4개 재판부의 결정에 더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유준 기자였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이 파기환송심은 연기됐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이번 주에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멈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권 초에 논란을 정리하자는 차원인데요.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도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미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별도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 정지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4개 재판이 더 남아있는 만큼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개별 재판부마다 각자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곤란하지 않겠냐며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등 야권이 재판 재개를 주장하며 국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죄가 우선인 정당이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대통령을 처음부터 발목 잡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이런 가운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도 8만 명을 넘었습니다.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야당이 대통령 면소법이라고 비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2일 통과는 보류하며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엔 사법제도 비서관이 신설되면서 모두 4명의 비서관이 있는데요. 그 4명 모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측근 변호인으로 구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최근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가 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대통령 민정수석실. 오광수 민정수석사나 비서관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내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 비서관에는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맡았던 이태영 전치영 변호사가, 법무비서관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인 이장영 변호사가 내정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새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신설 예정인 사법제도 비서관에는 조상호 변호사 기용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변호인 출신입니다. 조 변호사가 사법제도 비서관에 임명되면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이 모두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조 변호사는 어느 자리로 갈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도 대통령 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장영 전치영 변호사는 조만간 사임계를 낼 전망입니다.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예정인데 여기엔 검찰 인사검증도 포함됩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의 인사에 관여하는 상황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나흘 만에 비상경제점검 TF를 다시 주재하면서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라면 한 개에 2,000원이 진짜냐며 각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라면, 계란 등을 콕 집었는데요. 국민이 체감하는 것부터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가공식품 위주로 맥주랄지 라면이랄지 네. 그런 부분 많이 좀 오른 부분 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물가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계란 가격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혹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회의가 끝난 후에는 SNS에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회의 전 물가 관련 기사를 보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관리부터 빠르게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도 즉시 물가 관리 TF를 구성했습니다. 당 차원의 물가 관리 TF를 구성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소비 쿠폰 및 바우처 발행 등을 통해 물가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 첫 정상통화도 가졌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보다 먼저 통화가 이루어진 점이 눈에 띄는데요.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처음 만날 걸로 보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낮 12시부터 약 25분간 이루어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지난 6일 트럼프 미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해외 정상통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먼저 이뤄졌습니다. 역대 사례를 보면 취임 후 미국, 일본, 중국 정상 순으로 통화한 경우가 많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본 정상에 앞서 시진핑 주석과 먼저 통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일본과의 투트랙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 문화, 경제 문제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일본은 중국보다 통화가 먼저 이루어진 점을 평가했습니다. 電話会談の順番ですとか、あるいはもう就任演説からね、日本にも言及して、その重要性を指摘したっていうことで、そういう警戒感はだいぶ薄らいでいくのではないかなと期待されますけどね。 양 정상의 첫 만남은 15일부터 열리는 G7 정상회의가 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도 조율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 여당 원내 사령탑은 두 후보 중 누가 될까요? 자, 원내 사령탑은 소속 의원들이 뽑아왔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표심이 20% 반영됩니다. 당원 맞춤형 선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13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데 그 전날부터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당규 개정으로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이 167명인 만큼 권리당원 표심은 현역 의원 42명에 맞먹는 영향력을 갖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의 뜻이 반영되는 만큼 많은 참여로 당원의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게시판에는 대통령 재판 중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대법관 증원 입법 추진 등 새 원내대표를 향한 요구사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구애 작전도 치열해졌습니다.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 블랙 요원처럼 일했다며 반헌법 특위를 만들어 내란 책임자들을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와 내란 중심 목소리가 높은 강성 당원 표심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을 앞세웠습니다. 지역 카페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나가서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 이재명 정부를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당심을 향한 두 후보의 경쟁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의총장에 모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부터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의원총회 연단에 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나이를 언급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의원분들 중에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습니다. 보수는 품격입니다. 품격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김문수 후보 강제 교체에 대한 당무감사 발동 등 어제 발표한 자신의 개혁안에 일부 의원이 반발하자 정면 돌파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개혁안 논의에 앞서 김 위원장을 향해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친윤 성향의 의원들은 김용태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빨리 물러나라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오전부터 가동된 삼선과 사선 선수별 모임에서도 김 위원장 거취가 거론됐습니다. 김용태 위원장 거취 관련 문제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하나의 의견으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취합해가지고 김용태 위원장에게 제가 별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김 위원장은 먼저 본인의 거취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김용태 개혁안도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비대위에 함께 몸담았다가 사퇴한 최보윤 의원은 비대위 의결 없는 성급한 발표였다며 내가 옳으니 나를 따르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독재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의총 내부에서는 친한계를 포함해 김 위원장을 옹호하는 의견도 다수 나온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후에 시작된 의원총회가 방금 전 끝이 났습니다. 국회 가보겠습니다. 백승현 기자, 몇 시간 정도 한 거예요? 네, 오후 2시에 시작했는데요. 조금 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박형수 원내수석이 제 뒤에서 기자들에게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시간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 의총이었습니다. 의총 초반엔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는데요. 하지만 의총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긴장감은 다소 누그러졌다는 게 내부 설명입니다. 김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 등에 대한 뚜렷한 결론은 없었지만 일단 오는 16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 때 재신임을 묻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어제 언급한 개혁안들이 있어요. 탄핵 반대했던 그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이 났습니까? 네, 개혁안 내용을 둘러싼 충돌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한덕수 후보로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안에 반감을 표시한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가 엄청 많대서 근안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당무감사는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이미 지나간 일 다시 들춰내봤자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친윤계 강승규 의원은 혁신안을 빙자한 당무감사를 통해 누구를 겨냥하는 거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분명하게 선을 긋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당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LA 도심에 탄창을 장전한 군인들이 배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한 건데요. LA 폭동 이후 33년 만의 일입니다. 먼저 문예빈 기자입니다. 장전된 소총을 든 군인들이 전차 수십 대 앞에 일렬로 서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방패를 든 이들은 시위대를 향해 철통 장벽을 세웁니다. 말 위에 올라탄 기마 경찰이 도심을 휘젓고 시위 참가자를 제압해 양팔을 묶은 채 강경하게 연행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대규모 불법 이민자 체포 항의 시위 현장에 군인 300명을 투입했습니다. LA에 군대가 동원된 것은 1992년 LA 폭동 이후 33년 만으로 반란 또는 반란 우려 시 동원할 수 있다고 명시된 미국법 제10편 12406조를 근거로 한 조치입니다. 일부 병력은 탄창이 장착된 M4 소총으로 무장했고 LA 경찰은 비살상탄 사용을 공식 허가하며 무력 진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시위 상황을 취재 중이던 해외 특파원도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필요시 병력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고 시위대가 군인이나 경찰에 침을 뱉으면 강경 대응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1992년 LA 폭동 당시 옥상에서 무장한 한국계 남성 사진을 공개하며 자경 활동을 본받자는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폭동에는 폭력으로 대응하자며 시민 무장을 부추기는 강경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주 방위군까지 투입됐지만 시위는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차량을 불태우고 고속도로까지 점거했는데요. 한인타운에서 6km 거리까지 시위가 번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용성 기자입니다. 미국 구글이 개발한 자율주행차 웨이모를 밟고 올라간 시위대. 이어 자동차 2대에 불을 붙여 잿더미로 만듭니다. 만족하지 못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차를 향해 다리 위에서 스쿠터를 던지고 고속도로까지 점거하며 저항했습니다. 연방 건물 앞에선 시위 참가자들과 경찰이 팽팽히 맞서며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이민자 체포항의 시위는 사흘째 이어지며 격화되고 있습니다. LA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위 진압을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이 오히려 시위대를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t just seems like this is intentional chaos. Here is really just a provocation and something that was not needed in our city. LA 경찰은 시위대원을 잇따라 체포한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위가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This violence that I've seen is disgusting. It's escalated now. Tonight we had individuals out there shooting commercial-grade fireworks at our officers. 현지 보도에 따르면 시위는 한인타운에서 불과 6km 떨어진 곳까지 번진 가운데 현재까지 한인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포들 생활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과 내일을 예의주시하게 보게 되고 교민사회는 시위가 한인타운까지 확산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이른 무더위에 낙동강 일대에는 벌써부터 녹조띠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최악의 녹조 사태도 우려되는데요. 홍진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와 부산 지역의 상수원인 낙동강. 강물이 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강변 곳곳엔 녹색 부유물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강물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녹차처럼 변한 물속은 녹색 조류들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물을 떠보니 투명한 컵 가득 초록색 덩어리들이 가득합니다. 독성이 있는 남조류가 햇빛에 녹색으로 변한 겁니다. 지난달 29일 낙동강 묽은 메리 지점에 이어 지난 5일 칠서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빠르고 5월에 조류경보가 발령된 건 9년 만입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기온이 급상승한 데다 강수량이 적어 가뭄이 이어지면서 녹조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영남 내륙 지역 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올여름 전국 평균 기온은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류 경보가 사실 5월 말에 발령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비가 오지 않은 이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 해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겠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른 녹조 확산에 상수원 독소 검사를 강화하고 오염 물질 배출 등 현장 감시에 적극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서울의 한 비탈길을 오르던 승합차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전 마을버스가 똑같은 사고를 낸 곳이었습니다. 김동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합차가 빌라 건물과 부딪힌 채 멈춰 있습니다. 차량 뒷바퀴는 도로를 이탈해 들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쯤 서울 서대문구 오르막길에서 미끄러져 빌라 건물과 충돌한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새벽잠을 자던 주민들은 깜짝 놀라 대피해야 했습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기어 변속을 하려는 순간 차가 뒤로 밀렸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승합차가 부딪힌 건물은 이틀 전에도 비탈길에 밀린 마을버스가 충돌한 건물입니다. 유리문이 깨지고 우편함이 찌그러졌는데요. 바로 옆에는 마을버스가 들이받은 담벼락이 무너진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차량 모두 차가 뒤로 밀리자 방향을 바꿔 속도를 줄이려다가 건물과 충돌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골목 쪽으로 차를 획 돌리고 싶은데 생각보다는 브레이크가 작동 안 하면서
주민들은 짐이나 승객이 많은 차량이나 수동기어 차량이 평소에도 종종 밀리는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스틱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좀 옛날 차 아니면 옵션이 좀 없는 차들은 뒤로 밀리다 보니까 담당 구청은 비탈길 양옆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참혹한 살인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70대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어떤 일이 있던 건지 홍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술집 밖으로 뛰어나오는 중년 여성과 몸싸움을 벌이는 70대 남성. 흉기를 든 남성이 여성을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잠시 뒤 끌려갔던 여성이 옆구리를 움켜쥔 채 걸어 나와 쓰러집니다. 남성이 쓰러진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흉기로 위협해 시민들을 쫓아내고 쓰러진 여성을 발로 툭 찬 뒤 다시 흉기로 공격합니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쓰러진 여성은 숨을 거뒀습니다. 남성은 범행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이 풀숲으로 도주해 숨었는데요. 경찰은 출동한 지 약 2시간 만에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기 전 숨진 여성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오는데 보니까 막 싸움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뭐 여자가 먼저 욕했다고 그래서. 경찰은 체포된 70대 남성 가방에서 범행에 쓰인 것 외에 다른 흉기와 망치를 발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바다 위 양식장에서 발견된 진돗개 한 마리를 두고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견주는 고등어를 잡아먹는 외가리를 쫓기 위해 놔뒀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위 양식장. 목줄을 하지 않은 하얀 진돗개 한 마리와 계집이 보입니다. 뼈장 말라있어 지금. 어떡해. 사람 한 명이 겨우 오갈 수 있는 좁은 양식장 위를 진돗개가 홀로 돌아다닙니다. 이 가두리 양식장은 항구에서 700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어제 오전 제주 앞바다 양식장에 개가 홀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망망대해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이제 동물학대로 규정이 되는 것들이죠. 동물보호단체는 오늘 오후 시청 동물보호팀과 현장을 찾았지만 진돗개는 없었습니다. 견주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견주는 양식장 고등어를 지키려고 개를 놔뒀다고 밝혔습니다. 외가리하고 강아지가 와서 다 잡아먹으니까 개 하나 키우면 이거 아들애 똥도 안 싸고 얘를 학대하려고 온 게 아니고. 논란이 이어지자 견주는 진돗개를 보호소로 보냈으며 동물보호단체는 동물학대 혐의로 견주를 고발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대출 문턱이 높아지기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린 데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도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최근 한 달 새 주요 평수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급등하며 최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이 아파트는 6월 첫 주인 지난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가 32억 원에 거래됐는데요. 불과 한 달 만에 1억 3천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한 달 새 5억 원이나 올라가는 등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오름세에 더해 거래량도 반등했습니다. 토어지 재지정으로 감소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겁니다. 오는 7월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규제 강화를 앞두고 똘똘한 한 채를 위한 막차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오르고 거래량도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공급이 부족할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에다가 하반기부터는 대출 문턱이 높아져서 집 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막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정권 교체로 인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동안 좀 관망하던 분들이 정권 바뀌고서 나면 이제 계속 그동안 사례라 이렇게 계속 올랐던 분위기라서 정부는 아직 과열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서울 주요 지역에서 집값 상승 분위기가 계속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더울 때면 시원한 음료 한 잔 생각나죠? 문제는 그 속에 당입니다. 무심코 마신 음료 한 잔에 하루 적정량에 육박하는 당분이 들어있다는데요. 정성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고 기온이 30도에 달하는 이른 더위에 차가운 음료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로 좀 마시는 편이고요. 물 마시기에는 조금 심심하고 그냥 좀 달달한 거 먹고 싶으니까 음료수를 찾는 것 같습니다. 양으로 하면 한 생수병 한 병 정도? 그 정도 500ml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 음료 섭취량은 2019년 224g에서 2023년 275g으로 20% 늘었습니다. 아메리카노처럼 설탕이 없는 커피류를 가장 많이 찾았지만 탄산음료, 그 외 가당음료, 과일 채소 음료도 많이 마셨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하루치 당 섭취량은 50g, 적정량은 그 절반인 25g입니다. 탄산음료인 콜라와 사이다의 당 함유량은 37g과 38g, 5g짜리 막대 설탕 7개 반 정도로 권장량을 거의 채우는 셈입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몽맛 블랙티는 막대 설탕 6개, 복숭아맛 아이스티는 7개 분량으로 적정량을 훌쩍 넘겼고 권장량의 60%에 달합니다. 과일이 들어간 스무디에는 막대 설탕 15개 분량의 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병청은 목이 마를 땐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음료보다는 물을 마시라고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대학로의 소극장에서 시작된 한국의 창작 뮤지컬이 공연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을 석권했습니다. 작품상을 포함해 6관왕에 오르며 새 역사를 썼는데요. 어떤 매력으로 뉴욕 브로드웨이를 사로잡았는지 조아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And the Tony Award goes to maybe happy ending. 공연계의 아카데미로 불리는 토니상 대미를 장식한 것은 한국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었습니다. 10개 부문 후보로 올랐는데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연출상, 나무주연상, 극본상 등 6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이 토니상 주요 부문을 휩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관객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뉴욕에서 공연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미래 서울을 배경으로 로봇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어쩌면 해피엔딩은 2016년 대학로 소극장에서 시작해 지난해 뮤지컬의 본고장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도 뉴욕 공연장 앞은 관객들로 붐볐습니다. 극장 밖으로 줄이 코너를 돌 정도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초기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최근에는 연일 매진을 이어가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The two robots can teach you so much about love and humanity, and there's Korean scripts that's kind of interspersed throughout it. It's amazing. 특히 K-팝 등 한국 대중문화에 익숙한 관객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There was also little hints of K-pop in the colors, and it was a great blend of both American heritages and Korean heritages. 뉴욕 포스트는 마치 별천지처럼 참신한 한국산 걸작이라며 토니상 6관왕에 충분히 값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중국에서 상인들이 과일을 던지며 다투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경찰과 지자체까지 중재에 나섰는데요. 경계선을 넘어 진열대를 설치한 게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비닐봉지에 담긴 과일, 리치를 연달아 바닥에 던집니다. 버려진 리치가 바닥에 흩어져 굴러다니자 그 틈을 타 과일을 주워가는 구경꾼들도 있습니다.
길바닥 한쪽엔 깨진 수박들이 잔뜩 버려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 5일 중국 충칭시에서 과일 가게 상인들이 과일을 바닥에 던지며 격하게 다퉜습니다. 리치를 파는 가게 주인이 경계선을 넘어 노점을 설치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현지 경찰과 충칭시 당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우리 돈 약 4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자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합니다. 미사를 집전하던 신부는 강한 흔들림에 놀라 기도를 멈춥니다. 현지 시각 어제 남미 콜롬비아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대규모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진앙지에서 170km 떨어진 수도 보고타에서도 건물 다수가 손상됐고 도로엔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콜롬비아에선 1999년 비슷한 규모인 6.2의 지진이 발생해 1,200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미국도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지면서 고민이 깊습니다. 높은 양육비 부담에 아이 키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당근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세계를 가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공립도서관. 행사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놀이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수업 당일까지 참여 인원 5명이 채워지지 않아 결국 취소된 겁니다. We didn't get too many people. We'll try a different time a day and see if that helps. But if there's more consistent, then they'll go, okay, we may not continue. 지난해 미국의 합계 출산율은 1.63으로 세계 최저인 우리나라 0.75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930년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미국의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높아진 육아 비용 부담 때문에 출산을 주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심화되면서 육아용품 가격이 급증하는 등 가계 부담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백화점 육아용품 매장을 살펴보니 유모차, 카시트, 의류, 그리고 장난감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Maybe the tariffs like going up, so some prices will change a little bit. 불과 몇 주 사이 가격이 약 33%나 오른 유모차도 있습니다. 육아용품의 가격 변동폭이 커지면서 이렇게 상품 가격을 붙여놓은 스티커도 최근 모두 떼어냈습니다. Not just baby gears and stuff. I think it's just affect everything. You know, grocery. Like, you know, gas and making, you know, all the costs like lower. We go to the secondhand stores to get his clothes right now. More expensive and also not available. 아기세라는 자조적인 신조어까지 생겨날 만큼 미국의 젊은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자 트럼프 행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이를 한 명 낳으면 $1,000, 우리 돈 약 140만 원의 신생아 보너스를 받도록 하는 지원책을 밝힌 겁니다. We're creating a special Trump account for every newborn child, starting them off with a $1,000 credit.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내일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제가 곧 이제 인사청문회가 정식으로 이제 준비에 들어갈 거니까 제가 곧 기자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내일 국회로 송부될 전망입니다. 요청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제출되면 국회는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김 후보자는 물론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본격적인 청문 정국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와 더불어 과거 학생운동 시절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언급하며 반미 성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반미주의가 몸에 밴 김 후보자 때문에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치졸한 문제 제기라고 맞받았습니다. 대학생 때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반미주의자라고 낙인 찍는 게 어느 국민이 그것을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일지. 김 후보자는 내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 운영 방향과 야권의 주장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곧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특검 조항엔 수사뿐 아니라 재판도 속도를 내도록 명시돼 있어 이르면 내년엔 최종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하는 3대 특검법.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의 합당한 책임을 묻고 이 가운데 내란 특검은 법 시행 11일 안에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일들 전반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관련 재판도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이른바 633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처럼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 수사 기간이 최장 170일인 걸 감안하면 늦어도 올해 연말 관련자를 기소해 이르면 내년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겠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다음 재판이 하나로 합쳐지면 1심 재판장이 현재의 지귀현 부장판사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경호처 본부장 간부 5명 전원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공분을 샀다며 쇄신 차원의 인사라고 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고위급 간부인 본부장 5명 전원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는 이유입니다. 국민 정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경호처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경호처를 과감히 쇄신하는 첫 단추라면서 조직 쇄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인사 조치는 있어 왔지만 대기 발령 방식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호처 본부장은 추가 인사 전까지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맡고 있는 군 부대 지휘관들도 교체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경호처 쇄신안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인위적인 인원 감축보다는 인사검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 시계가 이번엔 없습니까? 네, 정권 초엔 늘 대통령 시계가 화제가 되곤 하죠. 이틀 전 여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 선물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몇 분이 물었어요. 이재명 씨에. 뭐 그런 거 뭐 필요해. 예산을 함부로 쓰지 않으려 나라 돈을 아끼겠다 이런 의식이 너무 철저하죠.
자, 보통 이 정권 초엔 시계 인기가 많아서 실세들이 생색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친필 사인 담은 시계 기념품으로 제작했었죠. 자, 그래서 중고거래 시장에 나오잖아요. 네, 오늘도 중고거래 사이트 보니까요. 지금도 박정희 전 대통령 시계는 100만 원,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는 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스마트워치에 대통령 사진을 넣어서 자체 제작 대통령 시계라며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시계 진짜 안 만든다고 합니까? 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아직은 경제가 먼저라면서 시계 관련 언급이 내부에서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어서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관저 내부 사진이 지금 논란이에요. 네, 정치권에서 수영장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찬하고 돌아온 여당 의원들이 직접 가보니까 반려견용 수영장이 있더라며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공유한 사진을 보면 대리석 재질의 석재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틀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밑에 파란 타일도 보이고요. 네, 김병주 최고위원은 단차를 두고 점차 깊어지는 구조라고 했는데요. 가장 깊은 곳은 수심 1m 정도, 길이도 5에서 6m에 불과하다면서 반려견 수영장일 가능성 제기했습니다. 개수영장이면 개털이 빠져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털을 찾아봤는데 없길래 평소에 야, 물을 진짜 많이 갈았나 보다 이런 얘기도. 네, 민주당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물 낭비 논란과 세금 낭비 논란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수영장 시공 전문가에게 오늘 직접 물어봤더니 반려견 수영장이 맞다면 타일 시공에만 1,500만 원 정도 들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저게 반려견 수영장은 맞는 거예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외빈 방문에 대비해서 조경용으로 만든 수경시설이라면서 반려견이 사용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진실이 뭔지 좀 궁금해지네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피식 뭘 했습니까? 바로 반대를 했습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인 이 정청래 위원장,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언급하면서 웃음이 났다, 난 반댈세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국민의힘은 계속 저 법사위원장 양보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원래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었다. 법사위원장 내놓지 않는 건 독재 정권 선언과 다름없다면서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민주당 끄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뜬금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난사를 한다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빨리 좀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제 하나 더 보게요. 자, 이 대통령 잘 아는 사람을 대동하라. 누구에게 저런 말 했을까요? 네, 오늘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한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한 말입니다. 앞으로 회의를 할 때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들도 가능하면 대동해달라면서 장관들이 다 알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말일까요? 네, 갑자기 물어보면 장관들도 당황할 수 있지 않냐고도 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성남시장 때부터 실무진 소통을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걸 현장에서 바로 물어보고 빠르게 판단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취임 첫날 비상경제회의 때도 참석 실무진들에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주면서 연락하라고 했었죠. 우리가 쓰는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영향이 큰 거죠. 뭔가 저것도 격이 없이 실용적으로 하자는 거와 연결되는 것 같네요. 네, 나흘 전에 안전치안 점검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노란색 민방위복을 그대로 입기도 했죠. 옷 바꾸려 예산 들이지 말라, 그냥 있는 것을 입으라고요. 회의장의 문턱은 낮추고 세금은 아끼고 말뿐 아니라 성과로 이어지는 실용주의가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은 30.2도까지 올랐습니다.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되며 주 후반에는 31도까지 올라 더 덥겠습니다. 한동안 30도를 웃도는 날씨인데요. 내일은 특히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높습니다. 의성 33도, 구미는 무려 34도까지 오릅니다. 낮 동안 강한 볕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출 자제하시고 모자와 선글라스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최대 20mm의 비가 오겠고요. 오전부터 낮까지 중북부에도 비가 조금 내립니다. 그 밖의 지역은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입니다. 내일 서울 27도, 강릉과 안동 31도가 되겠고요. 대구는 33도 예상됩니다. 습도도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를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